가요. 인문호 보러 가자. 자, 1단락부터. 자, 고려의 토지제도는 신라의 국가 권력이 붕괴되는 가운데 등장한 지방 호족들의 토지와 농민에 대한 지배를 국가의 법적 형식으로 제도화하는 과정에서 성립되었다 적혀 있으니까 우선 글의 주제는 고려의 토지제도겠지. 이 토지제도는 지방 호족들의 토지와 플러스 농민에 대한 지배를 법적 형식으로 제도화하는 과정에서 성립되었다라고 하고 있고, 그래서 뒤에 고려 왕조는 지방 호족들을 국가의 관리로 등용하는 한편 이들에게 관직을 수행하는 대가로 토지에서 얻어지는 소출을 대상으로 세금을 거둘 수 있는 수조권을 부여하였다가 적혀 있지. 자, 수조권의 정의에 체크를 해보자. 수조권이 뭐냐면 고려 왕조는 이제 역사긴 하지만 이제 지방 호족들을 끌어들여야 되잖아. 자기 왕조에게 우호적인 관계를 가지도록. 그래서 이 지방 호족들을 관리로 등용하면서 그럼 얘가 이제 국가에게 일을 해주니까 월급을 줘야 되겠지. 그래서 그 대가로 소출을 대상, 그러니까 그 토지에서 얻어지는 그 돈이라고 해야 되나? 그 곡식을 판 그 돈을 대상으로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게 바로 수조권이야. 그러면 이제 그 지방 호족들이 수조권이 있으면은 자기 동네에 있는 그 농민들이 농사를 열심히 지어서 곡식을 이제 만들어내지? 그러면 그 곡식에 대해서 세금을 매길 수 있는 거야. 뭐 몇 프로인지는 정확하게 안 나와 있지만. 그러면 이제 지방 호족들한테는 수조권이 있으니까 가만히 있어도 돈을 막 벌게 되겠지. 어찌됐든 이렇게 수조권이 부여된 토지는 귀족이나 관리의 사전으로 분류되었다. 사전, 사사로운 토지, 밭, 사사로운 밭으로 분류가 되었다고. 그래서 수조권이 부여된 토지를 사전이라고 한다. 그러나 역접 나오면서 정치적 혼란과 몽골과의 전쟁을 겪으면서 수조권을 부여했던 토지 제도는 점차 붕괴되기 시작했다. 두 가지다 얘들아. 정치적 혼란 플러스 전쟁하면서 붕괴가 된다. 사전을 부여받은 귀족이나 관리들은 국가에서 부여한 수조권의 권한을 넘어 토지 자체를 매매했고, 자, 문제점이 쭉 나올 거야. 첫 번째, 토지 자체를 매매하는 게 문제점이고, 두 번째, 관직에서 물러난 이후에도 토지를 반납하지 않고 세습했다는 게 두 번째 문제점이야. 그러니까 일하는 대가로 준 게 수조권인데 자기가 일 안 하고 퇴직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토지를 반납하지 않는 게 문제가 계속 생기겠지. 이 두 개의 문제 때문에 새로운 관리들에게 나누어 줄 수조권도 없어. 왜? 기존의 관리들이 반납을 안 하고 가지고 있으니까 없고, 국가의 재정도 크게 부족해졌다. 왜? 토지 자체를 매매해 버리니까 국가에도 돈이 안 들어오는 거야. 또 세 번째 문제점, 하나의 사전에 여러 명이 수조권을 행사하는 등의 문제도 발생해서 토지를 빼앗기고 노비로 전락하는 농민들이 많아졌어. 이유가 뭐야? 내 밭에 대해서 한 명만 수조권을 행사를 해버리면은 걔한테만 한 10% 떼주면 되는데 내 밭에 뭐 6명, 7명이 수조권을 행사를 하려 드는 거야. 그러면 뭐야? 나는 100만 원을 벌더라도 70만 원이 다 세금으로 나가버리니까 1년 동안 못 먹고 사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차라리 내 토지 경작 안 해 한 다음에 노비로 전락해버린 농민들이 많아졌다고. 이게 요거 두 개, 정치적 혼란과 몽골과의 전쟁을 겪으면서 수조권이란다. 그 토지 제도가 붕괴되기 시작했는데 그에 따라 문제점이 열거된 거야 지금. 그러면 이 문제가 생겼으니까 이걸 해결을 해야겠지. 그래서 2단락부터는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관한 내용이 쭉 전개가 될 거야. 우선은 문제점에 그 넘버링을 하면서 넘어가 보자. 밑에 첫 번째, 토지 자체를 매매했다는 게 첫 번째 문제점. 그 다음에 물러난 이후에도 세습했다는 게 두 번째 문제점이야. 요 문제점으로 인한 결과가 그 뒤에 나와 있지. 요런 거. 이게 결과지. 원인, 결과. 그 다음 세 번째 문제점. 하나의 사전에 여러 명이 수조권을 행사하는 문제가 있어. 그래서 요 원인에 대한 결과는 밑에 나오지. 이런 결과를 가져온다. 그럼 조선사회는 엉망인 거야. 농사를 짓는 농민들이 없고 다 노비로 전락해버리고.
그렇다고 새로운 관리들한테 나누어줄 그 토지도 없을 뿐더러 국가도 가난해지는 거지. 이 나라 망할 징조란 말이야. 그래서 그 뒤에 보자. 이런 폐단을 해결하고자 다양한 해법이 제시되는데 하자마자 이 단락은 문제에 대한 해결 단락이겠지. 그게 두 가지의 의견으로 나뉜다. 첫 번째, 사전 개성론자들은 사전을 인정하되 일전 다주에 의한 불법적인 문제를 해결하여 기존제의 제도를 유지하자고 주장했다. 무슨 말이냐면 일전 다주라는 게 뭐냐? 아까 앞에 문제점이 있었지. 하나의 그 사전에 대해서 여러 명이 수조권을 막 행사해 버리는 거 말이야. 그래서 하나의 밭에는 하나의 주인만 있게 이렇게 이제 만들자. 그러니까 하나의 밭에 여러 명의 주인이 있는 거를 해결해서 기존의 제도를 그냥 유지해서 고쳐 쓰자라는 의견이 얘들 개선론자야. 완전 바꾸지 말고. 그래서 요 이색을 비롯한 이승인, 권근이라는 이러한 사람들은 수조권에 관한 기록이 남아있는 전적을 기준으로 그 선우를 따져 사전에 불법적인 침탈 여부를 판단한 후 일전 일주의 원칙을 다시 세울 걸 주장했다는 말이지. 그래서 어찌됐든 앞편급 필요 없고 일전 일주를 다시 하자라고 주장을 한 거지. 이들은 급격한 정치적 변혁보다 정치적 변혁보다 왕조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추구했다. 그러니까 기존의 방식을 유지할 것을 이제 추구를 한 거지. 그래서 이게 사전 개선론자들의 의견이야. 그 밑에 이들과 달리 이 사전 혁파론자들은 단어부터 뭐야? 다 깨부시자야 그냥. 사전의 불법성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전을 다 깨서 토지를 새롭게 재분배하자. 처음부터 다시. 조준과 정도전이라는 인물로 대표되는 이들은 이 사전 개선론자, 이색 등의 주장이 문제의 본질을 외면한 미봉적 조치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했을 때 여기 미봉적 조치 있지. 이게 이제 그냥 진짜 근본적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임시 방편으로 해결한다 이 말이야 지금. 비판했다. 여기서 말하는 이들은 조준 정도전이다. 토지를 직접 경작하는 농가들을 개별적으로 파악하여 이들에게 전객이라는 법적 지위를 부여하고, 주어를 잘 봐야 들어. 어디에? 농가들에게 전객이라는 법적 지위를 줘. 넌 전객이다. 농가 하나하나. 국가는 전국의 모든 토지를 전객, 농가가 경작하는 소경전으로 규정했다. 주어 뭐다? 뭐가 소경전이래? 토지를 소경전으로 규정했다고. 모든 토지를 소경전으로 규정하여 소경전을 토지 파악의 기본 단위로 삼는 한편 개별 전객 농가를 호로 파악하여 구격 부담과 조세 수치의 대상으로 편성하고자 했다까지야. 됐지? 그래서 어떻게 바뀌는지를 명확하게 필기를 잘 해놔야 돼. 농가들에게 전객이라는 지위를 부여하고 농가들을 셀 때는 어떻게 센다고? 호, 1호, 2호 할 때 호로 파악하겠다. 그 다음 토지를 부를 때는 이제부터 소경전으로 부른다고. 소경전. 농가는 뭐다? 뭘로 부른다? 농가는 호, 토지는 소경전으로 부르고 농가가 가진 지위는 전객이야. 이렇게 해놓으면 좋은 게 2호, 2호 각각의 농가에게 국역 부담이랑 조세를 부담할 수가 있겠지. 국역이라는 말은 요즘 말로 따지면 군대 보낸다는 거야. 나라 지키는 군대를 가야 되잖아. 각 집안마다 한 명씩이나 두 명씩 이렇게. 어쨌든 이렇게 하고자 했다. 누가? 사전혁파론자들이. 이는 사전혁파론자들이 사전주들의 토지에, 여기서 말하는 요 사전주라는 말은 사사로운 토지의 주인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위에 사전 개선문자가 말하는 앞에 뭐 나왔는데 여기 수조권을 행사하는 그러한 토지를 말하는 거야 지금. 그래서 그 사전주들의 토지에 대한 권리를 부인하고, 쉽게 말하면 지방 호족들의 권리를 부인해버리고 모든 토지를 국가에 속한 것으로 인식해서
국가가 소경전을 경작한 농민을 직접 파악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이거 엄청 중요하니까 별표 쳐놓을게. 완전 달라지는 거야. 어떤 식으로? 정리해보자. 사전 개선론자 입장에서는 뭐야? 여전히 토지 관리는 누가 한다? 지방호족이 해. 지방호족이 지가 파악해서 지가 권리를 행사할 밭을 정한 다음에 거기서 뭐다? 세금 받아 먹는 거야. 국가는 관여하지 않는 거지. 국가에겐 안 주고 지가 다 먹는 거지. 근데 반면에 얘는 뭐다? 그런 거 다 리셋하고 국가가 모든 농가랑 모든 토지를 조사한 다음에 국가가 거기에 세금 부여하고 국가가 거기에 국역 부담시키자. 그러면은 모든 돈은 이제 어디로 가겠어? 원래 지방 호족들 주머니로 들어가던 그러한 세금들이 국가로 들어가겠지. 이 말이야. 그래서 토지를 국가에 속한 곳으로 인식하겠다고. 됐나? 이러면 당연히 뭐야? 그 지방 호족이나 양반들은 반발하겠지. 원래 자기가 받던 돈인데 국가가 가져가겠다고 하니까. 근데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게 앞에 문제가 나왔잖아. 뭐 국가의 재정이 크게 부족해졌잖아. 국가의 재정이. 그러니까 국가의 재정을 충분히 만들기 위해서는 이제 국가가 그 세금을 받았어야 하는 거지. 어찌됐든 다시 읽어볼게. 그래서 사전협파론자들은 이렇게 하면 폐단을 야기하는 기존 정치 세력의 경제적 기반까지 무력화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다고. 당연히 무력화 되겠지. 돈이 안 들어오는데, 맞지? 그래서 그런 내용이야. 사전 개선론과 협파론의 큰 차이점 딱 그거 하나 잘 알아놔라. 토지에서 나오는 그 세금을 누가 가지냐, 누가 관리하냐 이거야. 자, 사전을 협파하자는 이들의 주장, 사전 협파론자들은 당시 고려의 토지 문제에 대한 현실적 비판인 동시에 고대 중국 하상주 시대의 이상적 토지 제도를 실현하는 목표에서 비롯되었다. 결국 뭐다? 현실적 비판인 동시에 이상적 토지 제도를 실현하려는 목표에서 나왔다고, 사전 협파론자들이. 이들은 이상적인 토지 제도가 실현되면 일반 농민들의 삶은 안정되고 풍요롭게 될 것이며 농민들로부터 국가가 필요로 하는 조세를 징수할 수 있어 국가 재정을 건전하게 할 수 있다고 보았다. 두 가지 장점이 있다고. 어떤 장점? 농민들의 삶은 안정되고 국가 재정도 건전해진다, 풍족해진다 라는 거야. 특히 이들 중 유배의 경험을 통해 농민의 현실을 잘 알았던 정도전은 농민층의 안정을 바탕으로 국가 재정을 충실히 할 수 있는 이상적인 토지 제도를 창출하고자 했다. 이러한 그의 생각은 그가 저술한 조선 경국전에 잘 드러나 있다고. 그래서 마지막에 어딨냐? 정도전 나오면서 얘는 현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상적인 토지 제도를 만들고자 했다. 그래서 토시 협파론자가 된 거지. 그 다음 단락. 그런데 당시 사전의 문제는 토지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군사, 재정, 지방제도 등 거의 모든 국가 운영에 복합적으로 얽혀 있었기 때문에 사전 협파론자들의 주장은 다양한 부분에서 변화를 유발할 수밖에 없어 기득권 세력의 반발에 부딪혔단 말이야. 왜? 토지만 바꾸는 게 아니라 토지를 바꿔버리면 이 모든 게 바뀌어야 되거든. 그래서 토지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득권 세력의 반발에 부딪혔다고. 여기서 말하는 기득권 세력은 굳이 꼽자면은 뭐 사전 개선론자 정도 되겠지. 그 결과 현실적인 타협을 거쳐 뭐가 한다? 타협안을 낸다. 다 바꾸자. 바꾸지 말자를 이제 조금 타협해가지고 1391년 전국의 토지를 국가의 필요에 따라 재분배하는 우리 국사한 사람, 많이 알지 한국 사는 사람 과전법이 제정이 된 거지. 그래서 필기할 사람은 첫째 줄부터 이까지가 뭐다? 과전법이 등장하게 되는 배경이야, 얘들아. 과전법이 등장하게 대한 배경. 등장은 이렇게 된다. 과전법에서는 전직, 현직 관리들에게 품계에 따라, 계급에 따라 수저권이 부여된 과전을 지급하였는데 모든 토지의 수조율을 10분의 1로 통일했다. 그리고 수조권이 부여되는 토지를 경기지역에 집중시킴으로써 중앙정부의 통제를 강화하고자 했으며 원칙적으로 세습을 허용하지 않았다까지야. 그래서 과전법은 약간 짬뽕 됐는데 어떤 게 바뀌었냐면 밑줄 쳐볼게. 자, 전현직 관리들에게 과전을 지급해. 과전이 뭐다? 수조권이 부여된 토지. 맞지? 수조권이 부여된 과전을 지급했는데 그러면 이제 전직 현직 관리들에게 여전히 이제 세금이 들어오겠지. 근데 그 세금 비율을 10분의 1로 딱 통일을 해놓은 거야. 더 많이 받을 수 없게. 농민들이 아예 굶어 죽진 않게. 그리고 수조권이 부여되는 토지를 경기 지역에 집중시킴으로써 중앙정부가 통제하기 쉬워. 예전 같았으면은 부산이나 뭐 대구, 저기 목포 같은 곳에도 수조권을 부여해줬기 때문에 사실 중앙정부에서 그 관리들이 뭐 세금을 몇 프로 받고 있고 얼마나 많이 받고 있는지
파악할 길이 없었단 말이야. 근데 경기 지역에 집중시켜 버리면은 중앙정부가 확인하기가 훨씬 쉽지. 누가 법을 어기고 하는지. 그래서 했으며 애초에 원칙적으로는 세습도 허용하지 않아. 세습 못해. 그러나 예외는 항상 있지. 관리가 죽은 뒤 배우자에게 지급된 수신전, 자녀에게 지급된 휴량전은 세습되기도 했다 이거지. 과전법의 성립은 사전의 혁파를 넘어 고려 왕조의 국가 운영 시스템을 변화시키고 조선 왕조의 기틀을 마련하는데 영향을 끼쳤다 해서 과전법의 의까지 나오면서 글이 마친다. 됐지? 뭐 그렇게 어렵진 않지 얘들아. 뭐 할만한 글이어서 그냥 할만한 글. 자, 다음 문제 좀 보러 넘어갑시다. 문제 1번 문제. 자,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 하고 있는데 답이 이제 4번이었어. 뭐 고려시대의 토지제도의 문제점 밝혔지. 1단락에서. 그래서 이런 게 문제점이다 3가지 나왔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토지제도의 개혁 방안 2가지 나왔지. 사전 개선론자랑 혁파론자 해가지고 2가지 개혁 방안을 설명하고 있다 해서 이게 정확하게 답이겠지. 됐지? 그 다음 일치 문제, 일치하지 않는 것은 4번이었는데 자, 사전 개선론이야. 개선론. 자들은 사전주들의 토지에 대한 권리를 부인한다 하면 안 되지. 토지를 국가에 속한 것으로 해도 안 돼. 왜? 권리 부인이랑 토지는 국가 거다라고 한 거는 사전 혁파론자겠지. 그래서 정확하게 이 주어 쪽이 틀려버렸어 그냥. 3번 문제 바로 넘어가자. 자, 정도전의 생각이니까 혁파론자의 생각으로 보면 되겠지. 읽어볼게. 그 고대 중국에서는 토지가 관에 있고 이를 백성에게 주었으니 백성이 경작하는 것은 모두 관에서 준 토지다. 이 말이 중요한데 즉 고대 중국의 토지는 누구한테 귀속되어 있다? 호족들한테 귀속되어 있는 게 아니라 국가에게 귀속되어 있다고. 그래서 천하의 백성으로 토지를 받지 않는 사람이 없고 경작하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 왜? 국가가 주니까 모든 백성들은 토지를 가지고 있겠지. 그 다음 그러므로 빈부와 강약이 서로 차이가 심하지 않았으며 토지에서 나오는 바가 모두 국가로 들어갔으므로 국가가 부유했다 해서 장점이 2개 있었지. 차이도 없고 국가도 부유했다라는 이제 좋은 상황이었어. 근데 이 토지 제도가 무너지면서 부자는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해져서 1년 내내 고생해도 먹을 것이 오히려 부족했다. 부자는 편안히 앉아서 경작하지 않고 돈을 더 번다. 국가에서는 팔짱을 끼고 구경만 하고 그래서 국가는 더 가난해졌다 이거야. 그래서 토지 제도가 중요하다라는 이제 글과 같겠지. 이거를 보고 정도전이 어떤 생각을 하냐? 4번 봐봐. 부자가 가난한 농민을 부려 소출의 태반을 먹었다는 것을 국가가 관리들로부터 조세를 직접 징수해야 하는 이유로 생각했다. 이게 아니지. 정도전은 뭐라 그래야 돼? 국가가 조세를 징수하면은 관리들한테 조세를 징수하는 게 아니라 뭐다? 지가 직접 농민을 관리하고 국가가 직접 그 토지를 관리하면서 그 토지에서 직접 돈을 받는 거지. 그래서 이 말과 전혀 관련이 없지 정도전의 주장은. 그래서 답이 4번입니다. 4번 문제. 뭐 사전 개선론이랑 혁파론 비교하는 거네. 답 3번. 개선론은 혁파론과 달리 토지에 대한 농민들의 법적 지위를 강화한다. 법적 지위를 강화하지 않겠지. 왜? 오히려 농민들한테 지위, 법적 지위를 준 거는 누구야? 사전 혁파론자야. 혁파론자가 어떤 법적 지위를 줬다? 아까 여기 본문에 나왔었는데 여기 전객이라는 법적 지위를 준 거는 사전 개선론이 아니라 사전 혁파론자지. 전객이라는 법적 지위를 준 거는. 그래서 답이 3번이야. 5번 문제. A의 취지로 가장 적절한 것 하고 있네. 1번. 이건 쉽지? 뭐 풀이 안 해도 되겠지? 농민의 생활을 개선해 주기 위해서 A를 이제 낸 거지. 이건 됐고. 끝이네. 인문 6이네. 자, 그러면은 이제 그 수업한 걸 갖다가 칠판에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자, 얘들아. 자, 1단락. 1단락은 주제부터 적자. 고려의 토지제도에 관한 거지. 고려의 토지제도에 관한 거고, 요 토지제도에서 가장 이제 처음으로 다루고 있던 개념이 이 수조권이라는 개념이었어. 수조권. 세금 받을 수 있는 권리. 그래서 수조권의 원래 정의는 요거지. 지방 호족에게 관직 수행의
대가로 주던 권리를 수조권이라 그래. 월급이라 생각하면 돼. 됐지? 여기서 말하는 적어볼게. 요 대가라는 거 있지, 대가. 어떤 대가냐 물으면 소출에 세금을 부여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거지. 소출에 세금 부여. 쉽게 말하면은 농민들이 번 그 곡식에 세금을 부여해서 자기가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대가로 해서 이제 주는 거야, 수조권이. 그 다음 거 사전에 관한 개념도 나와서 사전은 쉽게 말해서 그 수조권이 부여된 토지야. 수조권이 부여된 토지를 사전이라고 부른다. 됐지? 근데 이렇게 잘 했으면 상관이 없는데 문제가 발생하지.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 자, 정치적 혼란 시기도 왔었고 플러스 전쟁도 겪다 보니 요게 이제 이 글에서는 이제 문제점 P가 되겠지. 문제점이 생기다 보니까 결국 이 고려의 토지제도를 한번 개혁합시다라는 의견이 나왔지. 그럼 어떤 문제점이 생겼는지 내가 1, 2, 3번으로 적어볼게. 첫 번째 문제점 보시면 첫 번째 문제점, 이 호족들이 토지 자체를 매매한다는 게 문제야. 토지 자체를 매매해버리고 마치 직거인 것처럼. 두 번째, 퇴직 이후에도 이 토지를 아들한테 물려주는 그 세습을 해버리지. 이렇게 돼버리면은 이게 원인에 따라서 결과가 나왔다. 결과. 어떤 결과가 나왔냐? 국가 재정이 악화됐었고 새로운 관리에게 줄 새로운 수조권이 부족해지게 됐지. 가지는 사람만 있고 다시 돌려주는 애가 없으니까. 세 번째 문제점은 본문에 있듯이 하나의 사전에 하나의 그 밭에 여러 명이 수조권을 행사하는 거지. 농민 입장에서 얼마나 빡치겠어. 내가 농사 지은 거를 한 명이 뜯어가도 짜증나는데 5명, 6명이 뜯어가니까 남는 게 없잖아. 그러니까 얘는 뭐 해야 돼? 얘 농사 안 지어 하면서 농민이 노비로 전락하는. 농민이 노비로 전락하면 더 안 좋은 거 알지? 왜? 농사 지을 사람이 더 없으니까 크게 봐서는 뭐야? 길게 봐서는 오히려 돈을 얻을 수 있는 원천이 사라지는 거랑 똑같아. 이 상태인 거지. 됐나? 그래서 요 상태에서 해결책이 2단락부터 나오기 시작한다. 해결책이. 자, 해결책 적어보도록 할게. 자, 2단락에서 해결책이 나오는데 첫 번째 이제 해결책은 S라고 적어 놓을게. 자, 해결책 단락인데 해결책 우선 사전 개선 논자가 나온다. 근데 막말로 얘가 진짜 이 문제점을 해결하고 싶어 하는 건지는 내 개인적인 생각은 없다고 생각해. 얘는 그냥 지그 권리 유지하고자 하는 거고 진짜 개혁의 의지는 없어 보이거든. 어쨌든 사전 개선론자 3명이 있지. 이색, 이승인, 권근 요러한 애들이 이제 사전 개선론자인데 사전 개선론자가 말하고자 하는 건 이거지. 일단 사전을 인정하자. 사전을 인정. 유지하자라는 거야. 인정하고 단지 뭐만 일전 다주를 해결하자고 주장하는 애들이야. 그러니까 하나의 밭에 여러 명이 이제 권리를 주장하는 이런 것만 해결하자라는 거지. 근데 이 말인 즉슨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다른 말 즉슨 결국에는
기존 제도는 유지하자는 거야. 기존 제도는 유지하고 크게 변혁을 하지 말자라는 거지. 다시 말하면 우리 권리는 유지할 거다라는 거야. 맞지? 이 말을 듣고 개빡친 누구? 사전협파론자. 사전협파론자 딱 나와가지고 대표적으로 누구다? 조준, 정도전 등 이러한 인물이 나와서 이게 뭔 소리냐, 이렇게 해서는 그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싹 다 처음부터 다 뒤집어 엎어야 된다 이거지. 그래서 뭐라 그래? 사전을 혁파하자, 없애자. 그리고 토지를 재분배하자. 누구 중심으로? 누구 중심? 국가 중심으로. 국가가 다 관리하잖아요. 그래서 사전협파론자들은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요런 안을 낸다. 첫 번째, 일단 국가가 농가를 파악한다. 우리나라에 있는 농가가 몇이나 되냐 파악을 해서 이 농가에다가 전객을 부여하지. 필기할 사람 이렇게 필기해놔라 얘들아. 그 전객 부여만 적지 말고, 전객은 이제 권리를 부여하는 거지. 지위를 부여하는 거야. 지위 부여. 그래서 전객을 부여하고 농가 단위를 호로 센다. 호. 그럼 이렇게 농가를 파악해서 전객이라는 지위를 부여하고 이걸 호 단위로 세면은 장점이 뭐였다? 농민에게 국역 부담시키기 참 좋고, 국역 부담과 조세를 수취할 수 있는 조세 수취 대상으로 편성하는 거지. 이렇게 하면은 국가가 세금을 걷어서 국가 재정이 안정되게 할 수 있잖아. 그래서 이렇게 하겠다는 거, 첫 번째. 그 다음 두 번째, 이런 것도 하지. 농가만 관리하는 게 아니라 이 전국의 모든 토지를 조사해. 전국의 모든 토지를 갖다가 소경전으로 규정을 해버린다. 소경전으로 규정을 해. 이렇게 함으로써 결국에 이 정도전 등 사전협파론자들이 궁극적으로 하고자 했던 거는 뭐냐? 이거지. 토지는 국가에게 귀속되게. 누가 아니라 그 지방 호족이 아니라 국가가 가질 수 있게. 이렇게 함으로써 기존 정치 세력을 무력화할 수 있지. 돈이 없으니까 힘이 있나? 됐지? 다음. 요게 얘들아 2단락에서 3단락까지 다 정리한 거다. 2에서 3단락 다 정리한 거고 이제 4단락 한다. 4단락에서 정도전이 나와서 이건 쉬운데 얘 목표는 농민층이 일단 안정돼야 돼. 농민층이 안정되면은 이 농민층이 안정되면은 결과로서 국가 재정이 안정된다야. 이게 이제 실제 목표지. 그래서 농민층 안정을 통한 국가 재정 안정을 위한, 이 목적을 위한 토지 제도를 만들고자 하는 거야. 맞지? 이걸 만들고자 하는 거지. 근데 이게 잘 되나? 누가 기득권이, 원래 권리를 가지고 있던 그 기득권이 당연히 뭐 한다? 반발을 하겠지. 기득권이 반발을 해버리니까 실제 그 정도전이 속했던 사전협파론자들의 주장이 100% 받아들여지는 건 아니야. 대신 아까 본문 기억나지? 이 사전개선론자 또는 이제 기존 기득권과 사전협파론자들이 약간 타협을 보는 거지.
우리도 요만큼 양보하고 너도 요만큼 양보해서 뭘 만들어내? 과전법을 만들어내는 거야. 그래서 5달러 과전법 봅시다. 과전법. 5달러에 그래서 나온 타협안이 과전법이야. 과전법. 과전법의 방식부터 쭉 적어볼게. 과전법은 전직 관리를 관리들의 품계에 따라 그 계급 순에 따라 과전을 지급해 주는 거를 갖다가 과전법이라 그런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요 과전은 수조권이 부여된 토지로 이미 수조권이 부여된 토지로 수조율은 10분의 1이야. 이게 과전이다. 과전법에서는 그 이전과 다르게 몇 가지 차이점이 있었는데 첫 번째 이 경기도 지역, 경기 지역에 과전을 집중시키는 방식을 선택한다. 이렇게 경기 지역에 과전을 집중시켜 버리면 장점이 뭐다? 정부 통제가 쉽겠지. 즉 그 과전에 대한 정부 통제를 강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었다. 강화. 두 번째, 과전은 원칙적으로는 세습이 금지야. 세습하면 안 돼. 하지만 예외 두 가지. 수신전, 훌양전은 세습되기도 했어. 정의는 알아 적어라 해야 되나? 팔 아프다. 그 수신전은 그 주건 관리의 배우자한테 주는 토지고, 훌양전은 미성년인 자녀한테 주는 거야.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거 아나. 너그 수능 문학 배운 사람 알겠지만은 옛날 뭐 고려 시대 이때는 여성이 직업을 갖는 게 쉽지 않았잖아. 여성이 유일하게 할 수 있는 돈벌이는 뭐야? 집에서 길쌈하는 거였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집안의 기둥이 남편이 죽어버리면 그 가족들이 다 굶어 죽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나라에서 그 현직 관리가 죽었더라도 그 가족에게 토지를 줘가지고 조금 이제 세금을 받으면서 굶어 죽지 않게 만들어 준 거지. 뭐 그 정도는 매너니까. 됐지? 이까지 하면은 인문 5는 끝이다. 됐지? 그럼 인문 6으로 넘어가자. 자, 이제 인문 6 봅시다. 인문 6. 야, 내가 지금 10시까지, 10시 좀 넘어서까지 수업하고 바로 이거 영상 찍으려고 10시부터 지금 계속 영상 찍으니까 야, 목도 아프고 힘들어 죽겠다. 내가 힘든 만큼 시험을 잘 치기 바란다, 얘들아. 알겠지? 근데 이게 내가 막 지금 뭐 생각하기에는 그냥 바로바로 풀어가지고 바로바로 뭐 수업하면 되지 않냐 하는데, 뭐 그렇게 하면은 할 수는 있어. 왜냐하면은 즉시 풀려서 대충 설명하면 되니까. 근데 나는 지금 하고자 하는 게 모든 단락을 다 정리하고 싶고 그 글을 완벽하게 이해를 해서 전달하고 싶다 보니까 내가 이거를 완벽하게 씹어 먹을 정도로 이해를 하려면은 그 시간이 좀 걸려. 그래서 막 하루에 막 4-5지문 이렇게 하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래서 최대한 할 수 있는 시간 범위가 하루에 한 2지문 정도?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매번 이제 2개씩 올리는 거야. 물론 내가 잠을 안 자면 더 할 수 있겠지만은 나는 그러긴 싫거든. 자, 인문 6 볼게. 자, 체크해 봅시다. 소리가 없는 영화는 상상하기 힘들 만큼 음향은 영화에서 지대한 영향력을 갖는다. 무슨 말이야? 음향이 영화에서 엄청 중요하다란 말이야, 지금. 됐나? 영화의 음향은 충실도, 공간, 시공간,
그러니까 등 여러 요소들과 관계를 하며 다양한 차원을 구축한다. 영화 감독은 관객이 지각하는 음향이 영상에 제시된 음원의 충실한지의 여부를 나타내는 충실도를 통해 다양한 의미를 전달한다 적혀 있으니까 충실도에 대한 정의 체크해보자 얘들아. 충실도가 뭐냐? 요거야. 관객이 지각을 하는 음향이 그 영상에서 나오는 음원에 충실하냐 했을 때 요 음원 알아 얘들아? 음원이랑 음향은 달라. 음원은 그 소리가 나오는 근원지야. 근원지. 예를 들어볼게. 꿀꿀이라는 건 음향이야. 근데 그것의 음원은 돼지인 거지. 돼지라는 곳에서 꿀꿀이 나오는 거니까 음원은 돼지, 음향은 꿀꿀인 거야. 그래서 요걸 말하는 거야. 그 꿀꿀이 영상에 나오는 그 돼지랑 딱 맞는지 여부를 나타내는 게 충실도라고. 이해돼? 그 영상에 나오는 동물, 동물, 사물 있고 그 사물이 내는 소리랑 그 동물, 사물과 매칭이 돼야 될 거 아니야. 돼지인데 꽥꽥 울면 안 되잖아. 이해됐지? 그게 충실도야. 어쨌든 됐고, 자, 만약 개가 짖는 영상에서 개 짖는 소리가 제시된다면 다른 말은 뭐야? 요 개가 짖는 영상이 음원이겠지. 요 음원에 그 음원과 딱 맞는 음향이 제시가 된다면은 그 음향은 충실도가 충족된 것이지만 밑줄 쭉 쳐볼게. 고양이 울음소리가 제시된다면 음향과 영상 사이에는 불일치 관계가 생기므로 충실도가 결여됐다고. 그래서 뭐 밑줄은 이렇게 섰지만 쉽게 말해서 뭐다? 내가 보고 있는 그 사물에서 그 사물에서 날만한 소리가 나야 돼. 그러면 충실도가 있는 거. 근데 그 동물과 다른 소리가 나면, 내가 예상하는 것과 다른 소리가 나면은 이제 충실도가 결여된 거란 거지. 그 다음. 자, 음향은 충실도의 충족 여부에 따라 충실한 음향과 불충실한 음향으로 나뉘는데 해서 이렇게 해서 분류가 되는데 이미 설명했다 요거. 충실도의 판단에서 음향이 실제로 영상에 보이는 대상으로부터 나온 것인지는 중요하지 않다. 이 말 내 생각에는 이게 있잖아. 별표를 쳐놓은 이유가 시험에 출제했을 때 이게 좀 가능성이 있는데 생각을 했어. 중요한 게 뭐냐면은 실제로 영상에 보이는 대상으로부터 그 소리가 나왔냐는 중요하지 않아. 뭔 말인지 알겠나? 이런 거지. 어떤 영화를 딱 틀었는데 거기서 이제 돼지가 나와. 근데 그 돼지가 실제로 꿀꿀이라고 해도 어차피 충실도가 높은, 그러니까 충실한 음향이 되겠지만 그 돼지가 예를 들어 돼지는 비추고 있는데 얘가 아무리 영화 찍는 사람이 소리 좀 내봐라 해도 안 내. 그럴 경우에 어떻게 할 수 있어? 이 돼지 말고 다른 돼지한테 녹음한 그 소리를 들려줘도 된다고. 그래도 뭐야? 충실도가 높은 거야. 이게 그거야. 이 영상에 있는 놈이 소리를 안 내도 되고 그냥 다른 돼지가 낸 소리도 써도 된다고. 됐나? 이게 조금 특이하니까 좀 잘 알아놔라 얘들아. 넘어간다. 자, 사람이 개 짖는 소리를 완벽하게 흉내내어 제시하더라도 관객들이 알아차리지 못한다면 충실도가 결여된 게 아니다. 방금 설명한 거지. 사람이 멍멍해도 되는 거야. 즉 충실도는 딱 나온다. 녹음의 질적인 측면이 아니라 얼마나 비슷한가, 얼마나 좋은 소리인가가 아니라 음향의 음원에 대한 경험을 바탕으로 한 관객의 관습적 기대와 관련이 있다. 다시 말하면 음원에 대한 경험이 있겠지. 내가 돼지를 봤었는데 돼지는 이런 소리 나야 되고 오리는 이런 소리 나야 되고 사람은 이런 소리가 나야 된다는 그 경험을 바탕으로 한 관객의 요 단어 알아놔라. 관습적 기대랑 관련이 있다고. 내가 기대하는 바대로 소리가 나냐 이거야. 내가 알고 있는 소리가 나야 해. 그 동물은. 뭐는 충실도는 이렇다 얘들아. 됐지? 자, 관객이 영상을 보며 기대하는 소리가 영화에서 음향으로 나올 때, 다시 말하면 관객이 영상을 보며 기대하는 소리라는 말은 다른 말로 위에 나왔다. 관습적 기대 이 말이야. 관습적 기대가 말이야. 영화에서 음향으로 실제로 나올 때 충실도가 충족된다고. 때로는 영화 감독이 특정한 목적을 위해 의도적으로 충실도를 결여시키기도 한다. 요거에 대한 이제 글이 또 전개된다. 일부러 막 트는 거지. 접시가 떨어질 때 원래 쨍그랑 해야 되는데 심벌즈 소리를 사용하거나 사람들이 부딪힐 때 북소리를 사용하는 것처럼 영상에 제시된 음원과 다른 음향을 사용하여 충실도를 결여시킬 수 있다. 다른 말로 어떻게 표현해야 돼? 영상에 제시된 음원과 다른 음향을 사용해서 충실도를 결여시킨단 말은
관객들의 관습적 기대를 충족 안 시켜주는 거야. 관습적 기대를 무시해버리고 완전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거지. 또는 다른 방법. 평소에는 잘 들리지 않는 매우 작은 소리를 의도적으로 크게 표현한 것과 같이 음량의 변화를 통해서도 충실도를 결여시킬 수가 있어. 어떻게? 원래 사람이 그 머리 긁는 소리는 실제 옆에서 친구가 머리 긁어도 잘 안 나잖아. 듣기 어렵잖아. 근데 그거를 엄청나게 큰 소리로 표현하는 순간 그것마저도 뭐다? 우리의 관습적 기대를 어긋난 거지. 우리의 기대는 뭐야? 옆에 친구가 머리 긁으면 아무 소리 안 나야 되는데 갑자기 영화에서 사람이 머리를 긁는데 소리가 엄청 크게 나버리면은 나의 기대랑 어긋나 버린 거지. 충실도가 결여된 거지. 됐지? 그래서 이런 이제 충실도 결여시킨 거는 어떤 특정한 목적이 있는 거야. 어떤 목적? 대상이나 상황을 강조하기 위한 목적으로 일부러 결여시킬 수도 있는 거야. 됐지? 넘어가 봅시다. 자, 음향의 음원은 작품 줄거리 안과 밖, 화면의 안과 밖 등 여러 공간에 위치하며 음원이 위치하는 공간에 따라 음향은 다양하게 분류된다 적혀 있어. 내가 지금 앞에 1달러를 잠깐 빠뜨려가지고 하나만 찍고 넘어갈게. 내가 지금 이 비문학 지문을 갖다가 완벽히 이해하냐도 중요하지만 이게 왜 이렇게 적히게 됐는지도 중요하거든. 그러니까 이 말이야. 요 보면은 1달러 첫째 줄부터 이렇게 말했어. 음향은 영향을 갖는데 영화의 음향은 좀 보이지? 충실도, 공간, 시간 등 여러 요소랑 관계하면서 차원을 구축한다 그랬지. 그래서 2달락 바로 뭐 나왔어? 1달락 밑에 충실도 나온 거야. 그 다음 달락은 공간과 어떻게 관계를 하냐, 그 다음은 시간과 어떻게 관계를 하냐를 이미 말하겠다고 1달락에서 딱 박아놨어. 그러니까 이제 이 순서대로 나가는 거야. 그냥 이해됐지? 이미 글 전체 구조는 제시가 돼 있는 상태야. 충실도는 끝났고 이제 공간 보는 거야. 그래서 공간 봐봐라. 음원은 여러 공간에 위치할 수 있고 음원이 위치하는 공간에 따라 음향은 다양하게 분류된대. 자, 그래서 체크해볼게. 음원이 위치하는 공간에 따른 음향이 이 2달락인가? 뭐 3달락의 소주제지. 작품의 줄거리 안의 인물이나 대상이 음원인 음향을 내재 음향 첫 번째 하고, 음원이 작품 줄거리 밖에 있는 걸 갖다가 외재 음향이라고 해. 등장인물의 목소리가 내재 음향이고 영화의 분위기 조성을 위해 사용되는 배경음악 외부 해설자의 목소리가 외재 음향이야. 체크해볼게. 등장인물 목소리가 내재, 배경음악과 외부 해설자의 목소리가 외재 음향이야. 내재 음향은 관객이 물리적인 음원을 확인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다시 내적 내재 음향이랑 외적 내재 음향으로 구분된다. 뭐가? 내재 음향을 갖다가 다시 재분류를 시키는 거야. 재분류. 적어 놓을게. 재분류를 시킨다. 극중인물의 내면이 음향으로 제시되는 경우에는 물리적인 음원을 찾을 수가 없는데 이러한 음향을 내적 내재 음향이라고 한다. 뭐 할 때? 실제로 그 물리적인 음원을 찾을 수가 없을 때. 야, 속마음 소리가 막 영화에서 나레이션으로 막 들려. 물론 그 물리적 음원이 뭐 얘 마음속 아니에요? 그게 물리적이 아니라 수상적인 거잖아. 머릿속인데. 그러니까 찾을 수가 없으니까 내적 내재 음향이라 하고, 이와 달리 차이점. 물리적 음원을 확인할 수 있는 음향을 외적 내재 음향이라고 한다고. 어떤 걸 그러니까 어떤 거를 외적 내재 음향이라고 하겠어. 예를 들어서 영화에서 내가 책상을 발로 빵 찼어. 또는 이거 봐봐라. 이 소리 들리지? 이 소리. 지금 너희가 보고 있는 화면이 영화라고 셈 치면은 지금 이 소리가 다 뭐야? 음원을 확인할 수 있지. 요 칠판 박는 소리잖아. 이게 외적 내재 음향이야. 근데 너희는 지금 내 속마음 모르지? 아, 개 피곤하다. 집에 가고 싶다. 이게 내 속마음이야. 그건 내적 내재 음향인 거지. 이게 나레이션으로 나오면. 이해됐어? 지금 너희가 보고 있는 이 유튜브 영상에는 뭐가 없어? 외재 음향이 없어. 외재 음향이. 그나마 외재 음향이라고 하려면은 너희 이 영상 제일 처음에 나오는 그 인트로 부분 정도? 어쨌든 요게 내적 내재랑 외적 내재 음향의 개념이다, 얘들아. 자, 한편 음향은 음원이 화면 내에 있는 내화면 음향이랑 화면 밖에 있는 외화면 음향으로 나오기도 한다. 그래서 또 나온다.
내화면 음향, 외화면 음향. 예를 들어 화면에 나오는 사람과 화면에 나오지 않는 옆 사람이 대화하는 장면에서 화면에 나오는 사람의 말소리는 뭐다? 내화면 음향이고 옆 사람의 말소리는 외화면 음향이야. 왜? 요 화면 밖에 있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조금 이제 헷갈릴 만한 문제가 나올 수 있는데 이거지. 내화면 음향이든 외화면 음향이든 어찌됐든 둘 다 뭐다? 작품 줄거리 안에 있는 내재 음향이 맞다라는 거야 지금. 맞잖아. 어쨌든 이 작품 줄거리 안에 있는 인물들이 대화하는 거니까 내재 음향은 맞는데 그걸 갖다가 카메라가 얘를 잡고 있냐 둘 다 잡고 있냐 얘만 잡고 있냐에 따라 다른 거지. 예를 들어서 A만 잡고 있고 카메라가 B를 화면 밖에 배치했을 때는 A의 말소리가 내 화면이고 B의 말소리는 외 화면이 되겠지만 카메라를 쭉 줌아웃 해가지고 두 명을 같이 잡아놓으면 말이야. 두 명을 같이 잡아놓고 둘이 대화하는 소리를 들려주면은 A랑 B 둘 다 내 화면 음향으로 되겠지. 뭔지 알겠지? 뭐 그런 거지. 그러면은 그 둘의 대화는 내 화면 음향이자 외적 내재 음향이 자 내재 음향이겠지. 이해됐나? 네, 그런 식으로 가는 거야. 그 다음 때로는 내재 음향과 외재 음향의 구분이 모호한 경우도 있다. 이때 영화를 감상하는 관객들은 자신이 가진 관습적 기대에 따라 음향의 종류를 판단한다는 거지. 밑줄 쳐볼게. 판단이 안 돼. 모호하면은 뭐에 따라 내가 가지고 있는 관습적 기대에 따라 판단한다. 이 때문에 감독은 의도적으로 관객이 음향의 종류를 잘못 판단하게 만들기도 한대. 또 뭐다? 또시 의도적으로 잘못 판단하게 만들겠대. 뭐 목적이 있겠지. 예를 들어 서부 개척 시대를 배경으로 한 영화 불타는 안장에서 주인공이 초원을 달리는 영상에 오케스트라 음악이 나올 때 관객은 이를 배경음악이라고 생각을 해. 당연하겠지. 왜? 사람이 말 타고 가는데 갑자기 오케스트라의 연주가 들리면은 이게 지금 말 옆에서 연주하는 것도 아닌데 그치? 근데 잠시 뒤에 초원에서 실제로 오케스트라가 갑자기 뻥 나오면서 관객이 당황하게 만들지. 관객이 오해하도록 만들기 위해 감독이 의도적으로 장면을 배치하였기 때문이다. 한편 그 외재 음향과 내재 음향이 비현실적으로 상호작용하기도 한데 예를 들어 작품의 줄거리 밖에 있는 외부 해설자가 작품 속 인물에게 말을 걸어버리다든지 인물이 대답하는 방식으로 음향들이 상호작용에 만들면 이러한 상호작용은 관객에게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관객은 생소한 느낌을 받게 된다 이거지. 그래서 지금 읽은 단락은 의도적으로 관객이 음향의 종류를 잘못 판단하게 만들기 위해서 누구를 낚시하는 거야? 관객이 가진 관습적 기대를 이용해서 낚시를 딱 해버리는 거지. 됐나? 그 다음 넘어간다. 음향은 여러 방식을 통해 영상과 이제 뭐야? 공간에 쓰니까 시간 차례제 시간적으로도 관계를 맺는데 음향과 영상의 시간을 일치시키는 것을 동조화라 하고 동조화의 정의 음향의 발생 시간이 영상의 시간과 동일한 음향을 동시 음향이라고 한다. 그럼 이렇게 되겠지 얘들아. 이게 개념 헷갈리지 마라. 동조화를 시키면 동시 음향이 되는 거야. 동조화 일치시키면은 동시 음향이 되는 거야. 대부분의 영화에서 내재 음향의 발생 시간과 영상의 시간은 동일하므로 편집 과정에서 동조화 작업을 거친다. 하지만 역접을 사이에 두고 대비되는 거 보면 하지만 앞에 대부분의 영화에서는 동조화 작업을 거쳐. 왜? 어차피 내재 음향과 영상의 시간이 비슷할 거잖아. 하지만 때로는 영상에 나오는 사건의 시간과 내재 음향의 발생 시간이 동일하지 않은 경우가 있는데 이때 사용된 음향을 치환 내재 음향 또는 비동시 음향이라고 한다. 어차피 얘들 둘이 같은 말이야. 두 개 같은 말. 이건 뭐다? 동조화 작업을 안 했다. 다른 말로는 동시 음향이 아니다 하면 돼. 대표적인 비동시 음향으로는 회상, 상상, 사이 음향이 있다. 딱 봐도 뭐야? 요거 열거를 시켰지. 비문학에서 나열과 열거되면 뭐다? 무조건 문제 출제된다 이거지. 회상 음향은 하나씩 정의 나온다. 회상 음향은 과거의 사건으로 발생한 음향이 현재에 들리는 거고 상상은 미래에 발생할 음향이 현재에 들리는 거고 사이 음향은 한 장면의 음향이 다른 장면으로 잠시 이어지는 것으로
앞장면을 갖다가 현재 장면에 이어도 되고 뒤에 이어질 미래의 장면의 음향을 현재 장면에 이어도 돼. 어쨌든 이러한 비동시 음향들을 사용해서 효과는 뭐다? 사건을 입체적으로 나타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마지막이다. 감독은 충실도, 공간, 시간 등 음향과 관련을 맺는 여러 요소를 활용하여 관객들에게 특정한 의미를 전달하거나 정서를 유발하고 관객들은 의식적, 무의식적으로 이러한 음향들을 구별하고 이를 바탕으로 영화의 의미를 해석한다. 관객들은 음향과 여러 요소의 이러한 관계를 이해함으로써 영화를 더 잘 감상할 수 있다 하면서 끝난다. 누가 이걸 생각하겠어? 됐지? 그래서 여기까지가 인문지문 6에 대한 그 독해가 끝이고 얘도 마찬가지로 문제를 먼저 풀고 정리를 하도록 하자 얘들아. 1번 문제. 자, 2번 음향과 관계를 맺는 다양한 요소들과 관련지에 음향을 분류한다. 이게 내가 아까 얘기했던 1단락 내용이 필요한 거잖아. 뭐 1단락에 뭐 있었어? 충실도, 공간, 시간과의 관계 보이지? 충실도, 공간, 시간과의 관계를 통해서 새로운 차원을 형성한다 했으니까 다양한 요소 나왔지? 음향 분류하고 있었지? 그래서 답이 2번. 2번 문제. 알 수 있는 내용 적절하지 않은 거. 뭐 일치 문제랑 비슷해. 영상과 음향이 함께 제시되는 모든 장면에 동조화가 이루어진다. 이럴 수도 있는데 예외가 있어서 틀린 거예요. 예외. 자, 영상이랑 음향이 함께 제시되는 모든 장면에서 동조화? 동조화가 뭐라 그랬어? 시간을 일치시키는 걸 동조화라 그러지. 근데 영상과 음향이 나온다고 해서 모두 다 동조화가 나오냐? 아니지. 어떤 게 있어? 비동시 음향, 치환 내재 음향이 있잖아. 왜? 이런 거 봐봐. 이거 세 개. 과거의 소리를 지금 끌어오든 미래의 소리를 지금 끌어올 수 있잖아. 그러니까 동조화가 안 된 거지 지금 이거는. 그치? 그래서 모든 장면에서 동조화가 이루어진다는 건 틀렸어. 알겠나? 그래서 답이 2번이었고 3번 기획을 통해 얻을 수 있는 효과를 수축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기획 보러 넘어가 보자 얘들아. 기획 요거야. 초원에서 실제로 오케스트라 연주를 하는 인물들이 등장시키는 거야. 이거 왜 등장시키는 거야? 뭐 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관객이 오해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관객 어떤 오해? 이 새끼들이 가지고 있는 관습적 기대를 깨뜨려버리기 위해서 관객이 일부러 뭐야? 한 방 먹이는 거지. 실제 오케스트라 나와 이렇게. 그래서 효과가 뭐다? 관객들이 음향과 관련해 가지고 있던 보이지? 관습적 생각을 깨뜨릴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사용하는 거지. 왜 이런 짓을 하는지 모르겠어. 4번. 자, 보기 읽어볼게. 영화 탈옥수에서는 다양한 음향의 기능을 확인할 수 있다. 영화에서는 탈출 계획을 세우는 사형수의 영상과 함께 미래의 시점에서 영상에 나오는 과거 자신의 모습에 대해 논평하는 사형수의 목소리가 음향으로 제시된다. 다시 말하면 뭐다? 미래에 나와야 될 소리가 지금 현재 나온다는 거야. 사형수 영상이랑 같이 나온다는 거야. 이 치환 내재 음향은 인물이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것인지 다른 인물에게 이야기하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아. 탈출 장면에서도 그의 논평은 계속된다. 그런데 이 장면은 영상이 너무 어두워 관객들이 사건을 파악하기 힘들다. 따라서 관객들은 논평을 통해 사건 전개를 이해하게 된다. 또한 인물이 탈출을 준비하면서 내는 천을 찢는 소리, 지푸라기 흩날리는 소리 등을 실제 소리보다 크게 나타낸다. 보이지? 실제 소리보다 크게 나타내서 관객들의 주의를 집중시키고 긴박감을 조성한다. 기차에서 뛰어내릴 때는 기차의 소음을 의도적으로 제거해버려서 인물의 발소리랑 총소리에만 집중하게 한다는 거지. 계속해서 뭐다? 의도적으로 관습적인 그 우리의 사고를 깨뜨리지. 답이 이제 적절하지 않은 게 2번이었어. 관객들은 내재 음향과 외재 음향이 상호작용하는 탈출 계획 장면. 야, 탈출 계획 장면은 어떤 소리 나오는 거야? 탈출 계획 장면은 뭐야? 미래의 시점 소리를 현재에 틀어주는 거지. 맞나? 그러면 내재 음향과 외재 음향이 상호작용하는 탈출 계획 장면이 아니야. 뭐랑? 본문에서 요 상상 음향이지. 상상 음향. 상상 음향이 나와야 되지. 내재 음향이 나오는 게 아니라 비동시 음향이 나와야 될 거 아니야. 이해됐나? 그래서 그 현재 음향이랑 상상 음향이 상호작용한다고 하면 돼. 이해됐지? 그렇게 해서 끝. 5번 문제. A의 C를 분류하란다. 이거 엄청 쉬웠다. 야,
사고로 인한 충돌 소리가 미리 들리지. 미리 들리는 거. 미래의 소리를 지금 끌어오는 거고. 그 다음에 B 봐봐라. 주인공이 예전에 편지를 읽었던 음향을 제시한다. 과거의 걸 지금 가져오는 거지. 과거의 소리를 지금 가져오는 거고. 그래, 주인공 독백 장면에서 친구들이 대화하는 장면 넘어갈 때는 독백 장면에서 사용되었던 음향이 대화 장면으로 다시 이어지게 하는 거지. 이어지게 하는 거. 딱 아까 열거됐던 세 개 말하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하면 돼. 회상 음향, B 회상 음향. 이거 과거의 걸 지금 가져오는 거. A 상상 음향, 미래의 걸 지금 가져오는 거. 마지막 요거 오버랩 하는 거 사이 음향 해서 답이 3번. 됐지? 넘어간다. 여기까지가 문제의 끝입니다. 이제 정리를 넘어가자. 마지막이다. 그냥 약간 뭐라 그래야 되지? 큰 갈래가 쭉쭉쭉 나온 단락이었어.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 음향이랑 누구랑 관계를 맺는다? 음향이랑 충실도, 시간, 공간이 다양한 관계를 맺으면서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다양한 차원을 구축할 수 있대. 그래서 이러한 다양한 차원이 구축되려면 요 세 개랑 음향이 어떻게 관련을 맺냐가 중요한 거겠지. 그래서 그 중에서 첫 번째 나온 게 뭐냐? 첫 번째 나온 게 충실도에 대한 설명이 바로 나왔지. 뒤에 1단락에 충실도. 충실도의 정의부터 적어볼게. 이거지. 관객이 지각하는 음향이 음원에 충실한가 묻는 거야. 아까 내가 예를 들었던 거 기억나지? 개의 영상이 나오면 개 소리가 들려야 돼. 돼지의 영상 나오면 돼지 소리 들려야 되고 그거지. 그래서 얘 그대로 적어볼게 내가. 개가 짖는 영상 나왔을 때 이게 개 짖는 소리가 딱 나와주면 이게 이퀄 표시라는 게 이제 그 매칭이 된다는 거야. 이렇게 하면은 이게 이제 우리는 충실도가 있는 음향이라 부르고, 다시 말하면 우리의 기대를 충족한 거지. 기대를 충족한 이제 그 영상과 소리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적어볼게. 이걸 갖다가 우리가 이미 경험했었던, 우리가 알고 있는 음원에 대한 경험이라 치자. 이게 음원에 대한 경험이야. 이미 우리는 개가 짖는 것을 본 경험이 있고 그 소리를 이미 우리는 알고 있어. 됐지? 그 다음 개의 짖는 소리가 나온다는 것보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당연한 관습적 기대겠지. 이게 관습적 기대. 경험에 따른 기대를 가지고 있는데 이 경험에 대한 기대가 충족되면은 다른 말로 충실도가 있는 음향이 되는 거야. 정리 잘해놨지? 경험이 관습적 기대를 충족하면 충실도가 있다고. 근데 아까 내가 중요하다고 한 그 하나 더 있었지. 중요한 거. 영상에 보이는 대상으로부터 나온 것인지는 중요하지 않다. 이 말을 아까 뒤에 중요하다고 별표까지 쳐놨다 얘들아. 실제 그 대상으로부터 나온 소리인지는 중요하지 않아. 그냥 사람이야 뭐라고 멍멍 해도 돼. 진짜 개 짖는 소리가 아니라. 이 말인 즉슨 이게 말하고자 하는 말은 뭐다? 이것은 사람들은 영상을 이 충실도를 따질 때 이 질적인 측면을 따지는 게 아니야. 질적인 측면을 고려하는 게 아니라는 거지. 됐나? 그 다음 당구장 표시해서 그 감독이 이상한 짓거리 하는 거 있지. 뭐 의도적인
충실도, 결여가 있었지. 일부러 감독이 어떤 효과나 뭐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충실도를 결여시킬 수가 있다 이거지. 이게 뭐냐? 두 가지 방식이 있었어. 영상에서 나오는 영상의 음원과 일부러 다른 음향을 사용하는 경우. 아까 본문에서는 뭐 사람이 부딪힐 때 북소리를 사용한다든지 이런 거 말하는 거야. 두 번째가 음량을 변화시키는 거. 음량의 변화를 가지고도 충실도 결여시킬 수 있지. 어떻게? 일상생활에서 작은 소리를 갖다가 일부러 확대시켜서 큰 소리로 내보내는 경우. 이 음량이 변하지. 어찌됐든 이러한 충실도를 결여하는 방식을 사용하면은 얻을 수 있는 효과는 그 대상이나 상황을 강조할 수 있기 때문에 일부러 이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지금. 됐지? 넘어가서 2단락 보자. 2단락 봅시다. 2단락은 요 세 개 충실도, 시간, 공간 순서로 가야 되니까 충실도 1단락에서 말했지. 2단락에서는 이제 공간에 대해 얘기하면 돼. 공간에 대해서. 2단락은 두 번째. 1번은 충실도였다. 두 번째. 음원이 위치한 공간에 따라서 음향을 계속 분류할 거야. 음향을 분류할 거야. 이거에 따라서 나눌 수 있는 게 첫 번째, 외제 음향이라는 게 한 개가 있고 내재 음향이 있지. 외제 음향은 음원이 작품 줄거리 밖에 있는 거. 음원이 작품의 줄거리 밖에 있는 거. 예를 들어서 누구 본문에서는 그 영화의 배경 음악이라든지 해설자의 목소리가 나오면 해설자는 그 작품에 속해 있는 주인공이 아니잖아. 인물이 아니잖아. 요거 사용하면 외제 음향이 되는 거고, 내재 음향은 음원이 작품 줄거리 안에 있는 걸로써 이게 이제 보통 등장인물, 거기에 등장하는 그 등장인물의 목소리가 나오면 다 내재 음향이 되는 거지. 됐나? 근데 요 내재 음향은 체크해 볼게. 요 내재 음향은 다시 두 개로 나뉘제. 내재 음향은 다시 내적 내재 음향이 있고 외적 내재 음향이 있다고 했었지. 요 두 개의 차이. 내적 내재 음향은 관객이 음원을 확인할 수 있어. 음원 확인이 가능해, 이게 관객이. 미안. 잘못 적었네. 음원 확인이 가능한 게 아니라 음원 확인이 불가능하네. 어떤 게 있다? 대표적으로 그 영화에 나온 등장인물의 마음의 소리, 내면 소리가 들릴 경우에는 일단 극중인물의 소리니까는 내재 음향은 맞긴 맞는데 이게 내가 어디서 들리는 소리인지를 확인 불가능하니까, 그치? 반면 외적 내재 음향은 그 소리가 나는 음원 확인이 가능한 거지. 음원 확인이 가능하다. 됐지? 그래서 이게 위치한 공간에 따라 크게 둘로 나눴고 다시 한번 나눠 본 거야. 얘뿐만 아니라 또 나눌 수 있지. 공간에 따라서 한 번 더 나눌게. 뭐 이렇게 이건 알아서 나눠라. 내 화면 음향이 있고 외 화면 음향이 있다.
내 화면, 외 화면. 내 화면은 음원이 내가 보고 있는 영화 화면 안에 있는 거고, 외 화면은 이게 밖에 있는 거라고. 아까 너 본문 예시 보면 기억날 거다. 그 A랑 B랑 대화하는데 카메라가 A만 잡고 있을 때 A의 소리는 내 화면, B의 대답은 외 화면 음향인 거야. 됐지? 자, 그 다음 2단락 정리 다 했으니까 3단락 가자. 자, 3단락. 주제는 의도적인 내재 음향, 외재 음향, 페이크에 관한 거였어. 의도적으로 내재 음향과 외재 음향 페이크 치는 거. 예를 들어서 뭐였어? 아까 오케스트라 나오는 거 있지? 그거에 대한 정리야. 이거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일단 영화에서 배경음악을 제시해. 오케스트라. 배경음악을 제시하면 관객들은 당연히 이거를 외재 음향으로 오해를 하는 거지. 외재 음향으로 생각을 해. 배경음악이네 라고. 근데 그 뒤에 감독은 연주자를 극 중에 제시해. 옆에 오케스트라 제시해. 이래버리면은 어떤 효과가 있다고? 이런 페이크를 주면은 관객에게 생소한 느낌을 줄 수 있다라는 거지. 이게 효과다. 그 다음 요 방법도 있고 다른 방법도 있었어. 다른 방법. 어떤 방법이 있냐? 외재 음향이랑 내재 음향이 비현실적으로 상호작용을 했을 경우에 우리는 엄청난 생소함을 겪게 되겠지. 아까 본문에서 뭐라 그랬냐? 뭐라고 했냐면 그 해설자가 등장인물한테 말을 걸고 등장인물 그건 대답도 해버리고. 이해됐지? 그게 이제 외재 음향과 내재 음향이야. 저거 보면 외재 음향, 즉 해설자가 내재 음향, 등장인물에게 야 뭐해? 말 거는 거야. 맞지? 요게 3단락. 마지막 4단락이다. 끝나간다. 4단락. 4단락은 공간 끝났지. 이제 시간에 가는 거야. 이제 음원의 시간에 관한 단락이었어. 시간. 시간에는 두 가지 중요한 개념이 있었지. 동조화 있었지. 채점해 볼게. 동조화가 있었는데 동조화는 음향과 영상의 시간을 일치시키는 거야. 알겠나? 음향과 영상의 시간을 일치시키는 건데 이렇게 영상의 시간과 음향이 일치했을 때 이 음향을 갖다가 본문에서는 동시음향이라고 하는 개념을 썼지. 동시음향이에요. 이게. 반면에 동조화랑 반대되는 개념이 있었는데 두 가지 이름으로 나왔지. 뭐 치환 내재 음향 또는 다른 말로는 비동시음향이라고 하는 거. 이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영상의 시간과 같지가 않아. 뭐가? 저 음향. 오씨.
음향 발생 시간이랑 같지가 않다. 이게 비동식 음향. 근데 한 번 더 분리해보자. 여기에 나오는 이 비동식 음향은 열거의 방식을 통해서 세 가지로 나뉘었지. 세 가지로. 첫 번째, 회상 음향. 회상 음향은 쉽게 말하면 과거의 음향을 갖다가 현재로 끌어오는 거야. 과거의 음향을 현재로 갖고 오는 거. 두 번째, 상상 음향. 얘는 회상 음향과 완전 정반대지. 어떻게? 미래에 생길 음향을 다시 현재로 끌고 오는 걸 상상 음향이라고 하지. 마지막, 사이 음향은 조금 특이했는데 전에 있는 장면, 전 장면, 전에 보여줬던 장면 음향을 현재까지 이어지게 만드는 거를 갖다가 뭐 사이 음향이라고 하고, 전 장면 아니라 미래의 장면이지. 다음 장면 음향을 갖다가 똑같이 현재로 이어지게 해도 사이 음향이라고 한다. 어찌됐든 이러한 비동식 음향을 사용하면 장점 한 개. 사건을 입체적으로 드러낼 수 있음 하면은 끝이지. 아, 중 잘했다. 지금 몇 시야? 밤 11시 반. 됐지? 여기까지가 인문 6 끝이고, 다음 영상은 아마 사회 5랑 사회 6으로 할 것 같아. 그 다음 과학 5, 6이고, 그 다음에 이제 주제통합 2, 3 정도 할 것 같은데, 아무튼 공부 열심히 하도록 해라, 얘들아.